신랑을 직접 고른 신부. 옛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마음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선비에게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터라 선비는 온 정성을 기울여 키웠습니다. 딸은 공주처럼 예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혼인을 맺자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대릴사이를 들여서 딸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신랑감을 구하여 우리 부부가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아버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선비는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선볼 때가 세 군데지? 선비는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선비는 첫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였습니다. 대문부터가 으리으리했습니다. 하인들이 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랑감의 아버지는 술상부터 차려오게 했습니다. 술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왔습니다. 자, 우선 한 잔 드시지요. 선비는 술을 좋아했으므로 상대방이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자 선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나지는 못했으나 따님을 고생시키지는 않을 것이요. 아, 그럼요. 큰 부자이신데요. 선비는 신랑감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생각해보니 선비는 자신의 행동이 가벼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차! 신랑감 셋을 모두 보고 나서 혼인 날짜를 정할 것을. 선비는 두 번째 선을 보기로 한 집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돈 될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한 쌍 좀 내어놓으라. 사돈 될 사람이 아내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 술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금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나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학문을 많이 닦았습니다. 내년에는 과거를 보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똑똑해서 반드시 과거에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선비는 사돈될 사람과 술을 마시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립시다. 예, 그렇게 하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집과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술에 취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성을 받아가십시오. 사돈될 사람은 붓을 들어 신랑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를 적어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사성이란 남녀가 혼인을 할 때 상대방의 사주팔자라는 것을 미리 적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성이 전해지면 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비는 사성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나서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차, 내가 두 군데의 혼인 약속을 하고 말았구나. 그놈의 술 때문에 깜빡 잊었어.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한 집 선볼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집은 첫 번째 집처럼 큰 부자도 아니고 두 번째 집처럼 벼슬이 높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밥이나 굶지 않고 사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돈될 사람은 선비를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감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없고 술도 없고 선비의 얼굴이 찌푸러졌습니다. 한참 뒤에 신랑감인 총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장에 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노인을 건져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총각은 숨을 몰아쉬며 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신랑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선비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온 술 한 잔 드시고 가셔야지요.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총각은 밖으로 나가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세 번째 집에 와서 한참 기다리는 동안 술이 깼는지라 술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자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돈될 사람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선비는 술에 취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될 사람과 권코니 잣거니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집을 나왔을 때 선비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랑감이 모두 마음에 드는군. 아내가 달려나와 선비를 부축했습니다. 아유, 또 술을 잔뜩 마셨군요. 그래, 아주 기분이 좋게 마셨소? 신랑감은 어떻습니까? 모두 마음에 들어. 셋 다 아주 잘나고 똑똑해. 그래서 셋 다 혼인 날짜를 정해주었지. 어머, 우리 딸을 새 총각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세 군데 모두 혼처로 정해버렸네. 선비는 술이 확 깨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이거 야단났군. 그날 저녁부터 선비는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세 군데에 혼처를 정해버렸으니 한날 한시에 신랑 세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선비는 한숨만 푹푹 몰아내쉬었습니다. 세 군데에 정해놓은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선비는 병이 났습니다. 입에는 물 한 모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아이쿠,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꼬. 그때 딸이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세 군데에 제 혼처를 정한 것 때문에 병이 나셨는지요? 그래, 참 잘하셨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신랑 될 사람 3명이 우리 집에 몰려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신랑 1명을 고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되겠니? 네, 그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서 흰죽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선비는 딸이 쏘아다주는 흰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침내 혼인 날짜가 되었습니다. 신랑 3명이 한날 한시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총각 3명은 마당에 깔아놓은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담? 신부 하나에 신랑 3명이 혼인하는 것은 처음 보네. 망측스러워라.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빙 둘러서서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이윽고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무남동녀 외딸이어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 될 사람을 3분이나 고르셨습니다. 물론 이 3분과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더러
한 분을 고르라고 세 분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각자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각 세 사람은 신부가 하도 예뻐서 그냥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나서서 한껏 제 자랑을 하여 신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제가 장가를 들면 그 엄청난 재산의 반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거 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과거를 볼 것인데 장원급제는 따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따로 없지만 제 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은 느닷없이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울퉁불퉁한 알통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총각은 선비 앞으로 가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곧 신부에게 달려가 등을 들이댔습니다. 여보, 업히시오. 신부는 세 번째 총각의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팔을 벌렸습니다. 총각이 신부를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신부를 이렇게 유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총각과 두 번째 총각은 기가 질려서 슬그머니 신부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술을 마셨는지 선비는 기분이 좋아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 하나는 잘 골랐습니다. 그까짓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벼슬은 얻었다가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부를 위하고 장인 장모를 잘 모시려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복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뻐꾸기가 된 사람.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총각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총각이 산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웅덩이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이제서야 장가를 들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총각은 얼른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옷을 감추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 한 벌을 훔쳐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윽고 선녀들은 목욕을 다 끝내고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내 옷이 어디 갔지? 내 옷이 없어졌어. 한 선녀가 두리번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시간이 없어서 옷을 입자마자 하늘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만이 홀로 남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 선녀 앞으로 다가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시오, 선녀님, 나는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요. 그렇게 울지만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따라가 그날부터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5월 단오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네 좀 메어주세요. 그네를 타보고 싶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남편은 늙은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메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네를 메어달라고 하더니 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요? 하늘에서 입고 왔던 날개 옷을 입고 그네를 타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안 돼요. 남편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뭘 그래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소원이니 날개 옷을 입고 그네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감추어 두었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내는 날개 옷을 입더니 두 아들을 발판에 앉히고는 그네를 띄었습니다. 아이들 조심해. 남편이 밑에서 외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내는 그네를 몇 번 뛰다가 벼랑간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남편이 울부짖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미치다시피 하여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산을 헤매다가 토끼 한 마리가 작은 씨앗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끼가 씨앗을 떨어뜨리자 이상하게 여긴 남편은 그것을 주워다가 집 앞에 심었습니다. 씨앗은 금세 싹이 트더니 하늘을 찌르듯이 쑥쑥 자랐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타고 한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끝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늘 마을에서 놀던 두 아이가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있는 데로 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따라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보, 제가 떨어뜨린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타고 하늘마을로 올라오셨군요. 아내는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사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위가 되기는 그리 쉽지 않네. 내가 쏜 화살을 말을 타고 달려가서 주워오면 사위로 삼겠네. 마침내 말 한 필이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타려고 할 때 아내가 아버지 몰래 살짝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말이 3번을 울기 전에 꼭 올라타야 해요. 남편은 아내가 귀뜸해준 말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자, 활을 쏘네. 장인이 외치며 활을 쏘자 말은 나는 화살을 향해 하늘을 달렸습니다.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라 보니 그곳은 뜻밖에도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아들을 반겼습니다. 말에서 내린 아들이 급히 화살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또 가봐야 해요. 그 순간 말이 한 차례 울었습니다. 이 늙은 어미를 두고 가긴 어딜 가니? 가더라도 밥이나 먹고 가거라. 어머니, 저 바빠서 그냥 가겠어요. 아들이 서두르자 어머니는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이런 인정머리 없는 것.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어미가 차려주겠다는 밥도 안 먹고 가겠다는 거야? 이리 와.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그 순간 말이 또 한 차례 울었습니다. 말이 3번 울기 전에 올라타라고 했지? 이제 말이 한 번만 더 울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몰래 타러 가려다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다음에 먹을게요. 뭐라고 했냐?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 부엌에서 소리쳐 물었습니다. 밥은 다음에 먹겠다고요. 밥을 많이 달라고? 아니에요. 아들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밥은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그래, 얼른 퍼줄 테니 후를 마시고 가거라. 어머니는 급히 펄펄 끓는 밥국을 한 사발 퍼서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밥국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놓았을 때 말이 또 한 차례 울더니 마치
올라타기도 전에 하늘로 홀홀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아들은 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박국, 박국, 박국. 아들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박국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하늘로 못 올라간 것이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 아들은 죽어서 새가 되어 박국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뻐꾹 뻐꾹 뻐꾹. 박국이 변하여 뻐꾹이 되고 뻐꾹 뻐꾹 운다 하여 뻐꾹이가 되었다 합니다. 거북이와 차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거북이라는 아이와 차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돌이네는 부자였고 거북이네는 매우 가난했지만 두 아이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북이는 고아가 됐습니다. 거북아 용기를 내 차돌이는 거북이를 만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거북이의 슬픔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늘 우울했습니다. 차돌이는 거북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거북이를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네? 그러나 아버지는 차돌이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돌이는 밤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북이를 도와줘야 할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차돌이는 마침내 거북이를 도와줄 꾀를 짜냈습니다. 어느 날 차돌이는 식구들 몰래 아버지의 은수저와 밥그릇을 뒷곁에 숨겨놓은 다음 거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은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것을 내가 찾아. 그건 왜?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하는 일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아버지의 은수저와 밥그릇을 뒷곁 나무단 속에 감추었어. 그러니까 그냥 찾지 말고 내가 부엌에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다가 찾아줘.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밥그릇과 은수저를 찾아내면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둘이 함께 지내며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차돌이는 거북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점심때였으므로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종들이 그 은수저와 밥그릇을 찾느라고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차돌이의 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차돌이네 집에서는 큰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은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졌다니. 차돌이 아버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그 은수저와 밥그릇이 별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거북이는 냄새를 잘 맡아서 그런 것쯤은 쉽게 찾아낼 거예요. 거북이가 그런 재주를 가졌어? 차돌이 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거북아, 이리 와. 차돌이가 거북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거북아, 어서 찾아다오. 기분이 나빠서 원. 차돌이 아버지도 거북이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며 말했습니다. 차돌이는 거북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은수저와 밥그릇이 있던 곳을 냄새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시킨 대로 해. 차돌이는 거북이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킁킁. 거북이는 냄새를 맡는 척하다가 뒷곁으로 가서 차돌이가 나무단 속에 숨겨놓은 은수저와 밥그릇을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거북이는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그런 줄 몰랐어. 은수저와 밥그릇을 찾아내자 차돌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차돌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재주를 가진 거북이를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래, 허락하마. 차돌이 아버지는 선뜻 흥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돌이와 거북이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라는 아이가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며 무엇이든 냄새를 맡아 찾아낸데 참 좋은 재주를 가졌군.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의 재주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거북이가 냄새를 맡아 무슨 물건이라도 찾아낸다는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가 마침내 임금니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나라에서는 임금님의 도장인 옥새를 잃어버려서 크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서 거북이를 대궐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네가 냄새를 잘 맡는다고? 며칠 여유를 줄 테니
옥새를 찾아다오. 거북이는 옥새를 찾을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차돌이네 은수저와 밥그릇은 차돌이가 기뜸해 주어 찾은 것이지 결코 냄새를 잘 맡아서 찾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내일이면 옥새를 찾아야 할 날짜인데 거북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북이는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문풍지야, 문풍지야, 너는 왜 그렇게 떠느냐? 거북이가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북이는 갑자기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웬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말했습니다. 나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옥새는 제가 훔쳤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요. 옥새를 훔치던 날 포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그만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문풍지였습니다. 연못에 빠뜨린 옥새를 꺼내러 왔다가 거북이가 한탄하는 소리에 놀라 자백한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쳤으면 되었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거북이는 문풍지라는 사람을 점잖게 타이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젠 됐다. 거북이는 곧 대궐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 연못의 물을 퍼내게 한 다음 연못 속에 있는 옥새를 찾아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과연 소문대로 아주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임금님은 거북이에게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거북이는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북이가 냄새를 맡아서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소문은 중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거북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거북이는 쇠고기 포를 떠서 말려 솜처럼 옷 속에 넣어 꿰매 입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거북이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왕비의 반지를 보름 안에 찾아내거라. 만일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말 알겠느냐? 거북이는 중국에서 정해준 여관에 들었습니다. 거북이는 걱정이 태산 같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 배가 고프면 옷 속에 꿰매 넣은 소고기 포를 아무도 몰래 꺼내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관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물만 먹고 살지? 도사인가 봐. 거북이는 하루 종일
여관방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반지를 찾아내라는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관집 하인이 거북이의 방으로 들어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가 반지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날짜에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북이는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여관집 하인은 전에 대궐을 드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지를 훔치게 되었는데 여관에서 거북이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거북이가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 같아서 쩔쩔매었습니다. 더욱이 거북이가 보름 동안 물만 마시고 사는 것을 보고는 정말 도사인 줄 알고 자백한 것입니다. 반지를 가져오면 용서해주고 그러지 못하면 너의 가족 모두를 목을 치게 하겠다. 거북이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반지는 여기 있습니다요. 하인은 품속에서 반지를 꺼내어 거북이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거북이는 왕비의 반지를 찾아주고 중국의 황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북이는 말등에 선물을 가득 싣고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지대를 넘어오는데 강도가 나타나 거북이에게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살려보내주고 그러지 못할 때는 네 목을 베겠다. 저 차돌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거북이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돌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알아맞힐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돌 때문에 거북이가 죽는구나. 그 순간 강도는 거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과연 도사 어른이십니다. 그것을 시험해 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갈 길이 바쁜 몸이네. 그런 시험일랑 다시는 하지 말게. 거북이는 강도를 쫓듯이 보내주었습니다. 강도가 사라진 뒤 거북이는 대체 그 차돌 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차돌이 꿈틀꿈틀했습니다. 차돌을 들고 보니 그 밑에는 뜻밖에도 거북이 한 마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 차돌 때문에 거북이가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군. 거북이는 그 거북이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거북이는 일부러 코피를 내고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냄새 잘 맡는 거북이는 코에서 피가 나서 이제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대. 그 뒤로 거북이는 다시는 아무 데도 불려다니지 않고 고향에서 차돌이와 함께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